5천만 원 그 말을 듣고 결국 러시아 며느리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아입니다. 25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자랐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에서 땀이 배어 나옵니다. 긴장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2시간 반 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엄마와 헤어질 때 8살 딸 예카테리나가 울먹이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는 딸 이름을 줄여서 예카라고 부릅니다. 엄마, 언제 와? 곧 올게. 예카,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언제가 될지 저도 몰랐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립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한글로 쓰인 이름들. 하나도 읽을 수 없었죠. 그 사이로 손을 흔드는 남자가 보입니다. 준호, 제 남편이에요. 사진으로는 수없이 봤지만 실제로 보니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45살. 저보다 20살이나 많아요. 이마에 주름, 벗겨진 정수리, 약간 구부정한 어깨. 결혼중개소에서 만난 지 석 달. 통역사를 끼고 3번 만났고 화상통화를 10번쯤 했죠. 사랑?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러시아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 남편의 빚, 혼자 키우는 딸, 추운 겨울마다 오르는 난방비,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 준호가 다가옵니다. 나탈리아?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호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저를 봅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날카로운 눈매의 여자가 시어머니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서 와. 나탈리아.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환영하는 건지 그저 형식적인 인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어 학원을 다녔지만 여전히 발음이 어색했죠. 시어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었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동안 저는 그들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준호와 시어머니는 한국어로 뭔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너무 빨라서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가끔 제 쪽을 돌아보며 웃었지만 그게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 창밖으로 지나가는 낯선 풍경, 높은 아파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도 아파트가 많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더 높고 더 빽빽하고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준호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곤하지? 조금요. 집 가서 쉬어.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4층짜리 연립주택들이 늘어선 골목. 준호가 차를 세웠어요. 다 왔어. 우리 집이야. 집은 2층에 있었습니다. 낡은 철제 계단을 올라가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현관문을 열자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겐 너무 낯선 냄새였죠. 속이 울렁거렸어요. 신발 벗고 들어와. 시어머니가 현관에 놓인 슬리퍼를 가리켰습니다. 분홍색 꽃무늬 슬리퍼였어요. 제 발보다 작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부엌, 그리고 방 3개.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가구들은 오래되어 보였고 벽지는 곳곳이 낡아 있었죠. 여기가 내 방이야. 아니, 우리 방. 준호가 안쪽 방문을 열었습니다. 더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화장대. 그게 전부였어요. 창문은 작았고 창밖으로는 옆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짐 풀고 쉬어. 저녁은 어머니가 준비하실 거야. 준호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침대 끝에 앉았어요.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옷가지들, 러시아에서 가져온 작은 물건들, 그리고 맨 밑에 숨겨둔 예카테리나의 사진. 딸아이가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을 보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 수 없었어요. 이제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적어도 그렇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벽 너머로 시어머니와 준호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한국어라 정확히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어조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준호의 목소리는 달래는 듯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부엌에서 도마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빠르고 리드미컬한 소리. 블라디보스토크 우리 집에서 엄마가 내던 그 소리와 비슷했지만 묘하게 달랐어요. 더 강하고 더 날카로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나탈리아, 밥 먹어. 저는 얼른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빨간 김치, 검은 김, 갈색 된장찌개. 모두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앉아. 시어머니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준호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먹자. 저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뜨거웠고, 짰고, 매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님.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맛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죠. 식사 내내 침묵이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국을 마시는 소리, 김치를 씹는 소리, 그 소리들만 가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삼켰습니다. 많이 먹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명령 같았어요. 네, 어머님. 저는 더 떠먹었습니다. 배는 불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어나 도우려 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됐어. 넌 가서 쉬어.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소리. 옆방에서 TV 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는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어요. 잘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가슴 한쪽이 무겁고 숨쉬기가 조금씩 답답해지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샤워를 했는지 머리가 젖어 있었어요. 괜찮아? 네.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천천히 하면 돼. 네. 자자. 오늘 많이 피곤했을 거야.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깊은 숨소리. 금방 잠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예카테리나의 얼굴이 떠올랐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고 블라디보스토크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곧 익숙해질 거야.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밤, 길고 긴 밤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일주일째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호가 출근할 준비를 도와주고 시어머니와 함께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 준호가 돌아오면 함께 식사를 했죠.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표면뿐이었어요. 문제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밥을 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방식대로 물을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쌀이 부드러워지라고요. 냄비 뚜껑을 덮고 부엌을 나섰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뚜껑을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탈리아, 물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하면 밥이 질어져.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해요. 어머님, 여긴 한국이야. 한국 방식으로 해야지. 시어머니가 물을 따라내기 시작했어요. 제 손에서 국자를 빼앗아서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25살 성인 여자인데 밥도 제대로 못한다고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네, 어머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왜 내 방식은 안 되는 거지? 왜 다 한국식이어야 하지?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빨래를 널 때도 그랬어요. 저는 러시아에서 하던 대로 옷을 털어서 널었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걷어서 재정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김이 생겨. 이렇게 펴서 널어야 해.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걸레질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시어머니가 다시 닦았습니다. 매번 지적받을 때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무너졌어요. 자존감이 깎여 나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더 힘든 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빠르게 한국어로 말할 때마다 저는 절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답답해.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큰 문제가 터졌어요. 저는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밥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식사 중에 코가 간질거렸어요. 감기 기운이 있었거든요. 저는 자연스럽게 휴지를 꺼내 코를 풀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탈리아, 식탁에서 그러면 안 돼.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네? 식사할 때 코 풀면 안 된다고. 화장실 가서 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러시아에서는 괜찮아서. 여기는 한국이야. 식탁에서 코 푸는 건 정말 예의 없는 거야. 저는 얼른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코 하나 푸는 것도 자유롭게 못하다니.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저한테 자꾸 이것저것 지적하셔서 힘들어요. 준호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밥하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심지어 코 푸는 것도 다 잘못됐대요. 너무 답답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나탈리아, 어머니가 널 가르쳐 주시는 거야. 고마워해야지.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야. 한국 방식을 배워야지.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배워.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제 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편이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건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물소리에 묻혀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습니다. 남편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는데 이렇게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줄 몰랐어요. 3주째 더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제 뒤에 서서 지켜보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탈리아, 그릇을 이렇게 닦으면 안 돼. 기름기가 남아있잖아.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는 제 손에서 수세미를 빼앗아 갔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가 설거지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부끄럽고 화가 나고 서러웠어요.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지 않았어요. 아니, 보지 않으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부엌에서 마주치면 빨리 자리를 떴고 거실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였죠. 네.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한 달이 되던 날, 저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밤 11시, 블라디보스토크는 자정이 넘었겠지만 엄마는 전화를 받았어요. 나탈리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겠어. 시어머니는 날 어린애 취급하고 남편은 내 편이 아니고. 나 여기서 못 살 것 같아. 나탈리아, 진정해. 숨 크게 쉬어. 엄마의 차분한 목소리가 저를 진정시켰어요. 저는 코를 훌쩍이며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 예카테리나 어때? 잘 지내? 학교도 잘 다니고. 너 걱정하더라. 옆에 있으니 바꿔줄게. 엄마 언제 와?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곧 데려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나탈리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나도 시집 갔을 때 그랬어. 내 할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진짜? 그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 너도 그럴 거야. 조금만 참아봐. 엄마와 통화를 마치고 저는 조금 진정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밥을 하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러시아에서는 다 잘했는데 여기서는 전부 틀렸어요. 아니,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국 방식만이 옳았어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버티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특별히 조심했습니다. 밥을 할 때 물의 양을 정확히 재고, 빨래를 넣을 때 옷을 꼼꼼히 펴고, 설거지할 때 기름기를 확실히 제거했어요. 시어머니가 지켜보는 것 같아서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점심 식사 후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나탈리아, 오늘 저녁은 내가 해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응, 김치찌개 만들 수 있어? 아,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면 할게요.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더니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잘 봐. 한 번만 가르쳐 줄 거야. 저는 옆에서 열심히 지켜봤어요.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볶고, 물을 붓고, 양념을 넣는 과정.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이제 내가 해봐. 시어머니가 자리를 비켜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었습니다. 김치를 썰고, 고기를 볶고, 물을 부었어요. 양념을 넣을 때 손이 너무 떨려서 조금 쏟았습니다. 조심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움찔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에휴, 그것도 제대로 못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끝까지 해냈습니다. 김치찌개가 완성됐어요. 저녁 식사 시간. 준호가 한 숟갈 떠먹더니 말했습니다. 맛있는데? 시어머니도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네. 처음 치고는. 그 한마디에 저는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근데 김치를 너무 크게 썰었어. 다음엔 더 잘게 썰어. 네, 어머님. 그리고 고기도 좀 더 바짝 볶아야 해. 네, 물양도 좀 많았어. 다음엔 줄여. 네, 계속되는 지적에
아까의 기쁨은 사라졌어요. 역시 저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며 울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언제까지 참아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만이 저를 감쌌을 뿐이에요. 2달째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낙엽이 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가을보다 더 추웠어요.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점점 깊어졌어요. 준호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옵니다. 건설 현장 일이 바쁘다고 했어요.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자주 나갔죠. 집에 있을 때도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피곤하다며 TV만 보거나 금방 잠들어 버렸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힘들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아침에 안녕하세요. 저녁에 잘 자요. 그 사이에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설거지 할게요. 빨래 개어놨어요. 저녁 뭐 할까요? 기계적인 대화뿐이었어요. 가장 힘든 건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러시아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시차 때문에 답이 늦게 왔습니다. 엄마에게 매일 전화할 수도 없었어요. 통화료도 비쌌고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교회 모임에 가셨고 준호는 일하러 나갔어요. 텅 빈 집,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똑같은 일상의 반복, 변화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저 시간만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예카테리나의 사진을 봤어요. 최근에 엄마가 보내준 사진이었습니다. 학교 운동회 날 찍은 사진이에요. 달리기 하는 모습, 땀에 젖은 얼굴로 웃고 있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은 저 멀리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고 저는 이 낯선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예카 좀 바꿔줘. 지금? 학교 갔는데. 아, 그렇구나. 나탈리아,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그냥 딸이 보고 싶어서 조금만 참아. 곧 데려갈 수 있을 거야. 언제? 엄마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언제 데려올 수 있는지? 나 못 버티겠어.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탈리아, 힘들면 돌아와. 예카랑 나랑 있으면 되잖아. 힘들게 거기서 살 필요 없어.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러시아로, 익숙한 그곳으로. 하지만 이성이 제게 말했죠. 돌아가면 뭐가 달라지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미래가 없어. 예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해.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걱정하지 마. 정말? 나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안심시켜야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파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저는 자유롭게 울 수 있었습니다. 한참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어요. 눈이 퉁퉁 부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파리한 얼굴, 다크서클,
핏기 없는 입술. 2달 만에 많이 야위었어요.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저는 특별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러시아 음식을 만들기로요. 보르시, 러시아 전통 수프요.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지만 인터넷으로 찾아서 비슷한 것들로 대체했어요.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비트를 썰고 양배추를 다지고 감자를 깎았어요. 손을 움직이니까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보르시 특유의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교회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멈칫했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러시아 음식 만들고 있어요, 어머님. 러시아 음식?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냄비를 들여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보르시예요. 러시아 수프요. 맛있어요. 빨간 게 먹을 수 있는 거야? 네, 비트로 만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먹을까? 이상한 음식. 한번 먹어보세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보르시를 놓았습니다. 빨간 수프가 그릇에 담겨 있었어요. 준호와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거 뭐야? 러시아 수프예요. 한번 먹어봐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고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상한데? 이상하지 않아요. 러시아에서는 다 먹어요. 근데 맛이 좀... 시어머니는 아예 숟가락도 들지 않았습니다. 난 못 먹겠어. 냄새부터 이상해. 어머님, 한 번만 먹어보세요. 싫어. 난 한국 음식이 좋아. 그 순간 뭔가가 터졌습니다. 제 안에서 참고 있던 것들이 폭발했어요. 왜요? 왜 한국 음식만 좋아요? 왜 제 음식은 이상한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 나라 음식도 먹고 싶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나탈리아, 진정해. 진정 못해요. 매일매일 참고 또 참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한국 사람 아니라고 잘못됐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왔다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침대에 쓰러져서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달 동안 쌓였던 분노, 서러움, 외로움,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탈리아.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탈리아, 문 열어. 이야기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줘.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어요. 미안한 표정으로.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내가 너무 무심했나 봐. 여보는 항상 어머님 편이에요. 제 편은 한 번도 아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저를 안으려고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지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결국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많은 밤이었죠. 여기서 나가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겠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갇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을 몇 벌 넣고 여권과 핸드폰을 챙겼어요. 진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어디로든 이 집만 벗어나면 됐어요.
하지만 가방 지퍼를 잠그려는 순간 예카테리나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 딸의 얼굴.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신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를 떠나면 예카테리나를 어떻게 데려와요? 제가 포기하면 딸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방을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어요. 도망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저. 그저 버티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석 달째입니다. 그날 밤의 폭발 이후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조심스러워졌고 준호는 좀 더 저와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어요. 깨진 유리를 붙인 것처럼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돈 문제였습니다. 준호는 건설회사에서 일합니다. 월급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한 달에 한 번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이걸로 장도 보고 필요한 것도 사고 내 용돈으로 써. 처음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50만 원으로는 한 달 생활비가 빠듯했거든요. 장을 보고 생필품을 사고 나면 거의 남지 않았어요. 제 옷이나 화장품은 엄두도 못 냈죠. 어느 날 준호의 지갑이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현금이 두툼하게 들어 있었거든요. 10만 원권이 여러 장, 적어도 100만 원은 넘어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월급이 얼마길래? 나한테는 5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어디에 쓰는 거지?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가계부 같은 거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준호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알려고 해? 아니, 그냥 우리 부부잖아요. 함께 살림을 꾸려가야 하니까 궁금해서요. 나탈리아,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넌 생활비 받아서 잘 쓰기만 하면 돼. 하지만 제가 알아야 절약도 하고 계획도 세우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 내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도 이 집 식구예요.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나탈리아,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좀 더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안해. 큰 소리 쳐서. 근데 말이야, 한국에서는 남편이 돈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집도 그래. 넌 그냥 믿고 있으면 돼. 믿으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준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대출 상환일이 다가옵니다. 11월 30일까지 입금해 주세요. 대출? 준호가 대출이 있었나요? 얼마나 되는 거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호가 씻고 나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여보, 대출이 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핸드폰에 문자 왔어요. 우연히 봤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탈리아, 앉아봐.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실은 나한테 빚이 좀 있어. 빚이요? 예전에 사업을 했었어. 친구랑 같이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차렸었는데 망했어. 그때 생긴 빚이야. 얼마나 되는데요? 준호는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제 귀를 의심했어요. 5천. 만 원이요? 매달 100만 원씩 갚고 있어. 앞으로 3년은 더 걸릴 거야.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100만 원씩 갚는다고요? 그럼 월급이 얼마길래? 그리고 왜 저한테는 50만 원만 주는 거죠? 여보, 월급이 얼마예요? 300만 원. 300만 원에서 빚 갚는데 100만 원. 저한테 주는 생활비 50만 원. 그럼 나머지는요? 어머니 용돈 50만 원 드리고 공과금이랑 각종 비용 내면 거의 없어. 내 용돈도 거의 못 쓰고 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저축은요? 예카테리나 데려오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은 여유가 없어. 빚부터 갚아야 해. 그럼 언제 딸을 데려와요? 조금만 기다려줘. 1년, 아니 2년 정도만. 2년, 그때까지 딸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말했어야죠. 미안해. 말하면 넌 날 안 만났을 것 같아서. 당연히 안 만났죠. 빚쟁이인 줄 알았으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탈리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저는 딸을 빨리 데려오려고 여기 온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준호는 저를 속였습니다. 빚이 있다는 걸,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숨기고 결혼했어요. 나탈리아, 진정해. 우리 함께 해결하면 돼.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게 해결책이에요. 여보가 과로사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어. 저는 준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 남자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누구와 결혼한 거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큰 빚을 갚으면서 어떻게 살림을 꾸려가죠? 어떻게 예카테리나를 데려와요?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준호 빚에 대해 아세요? 시어머니는 김치를 담그다가 손을 멈췄어요. 알아. 왜 저한테 말 안 해주셨어요? 그건 준호가 말하기 싫어했어. 부끄러워했나 봐. 저는 알 권리가 있잖아요. 결혼하는 건데.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탈리아, 미안해. 내가 준호한테 말하라고 했어야 했는데. 근데 말이야. 준호는 나쁜 애가 아니야. 그냥 사업운이 없었을 뿐이야. 저는 빚쟁이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나탈리아, 진정해. 소리 지르지 마. 어떻게 진정해요?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망가진 게 아니야. 어려운 거지. 함께 이겨내면 돼. 함께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함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저는 부엌을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 말,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늘은 잔뜩 흐렸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렇게 됐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러시아에 남았어야 했나?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적어도 딸과 함께 있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남편은 빚쟁이고 시어머니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딸은 멀리 있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어디야? 집으로 와. 싫어요. 제발, 우리 이야기하자. 이야기에서 뭐가 달라져요? 나탈리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준호가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다가 점점 굵어졌어요. 저는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젖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일어나, 나탈리아. 감기 걸리겠어. 어머니, 집 가자, 며느래기야. 우리 가서 이야기하자. 시어머니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우산 아래서 우리는 함께 집으로 걸어갔어요.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닦아. 그리고 옷 갈아입어. 저는 순순히 따랐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오니 시어머니가 뜨거운 차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마시거라. 저는 차를 마셨어요. 따뜻함이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나탈리아, 내 이야기 좀 해줄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시집 왔을 때 비슷했어. 우리 집도 가난했거든. 시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돈이 항상 부족했어. 나는 23세 시집 왔는데 첫날부터 후회했어. 내가 왜 여기 왔지? 그 생각뿐이었지.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 남편이 열심히 일했고 나도 일을 시작했어. 둘이 힘을 합쳐서 빚을 갚고 조금씩 살림을 일으켰어.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어. 하지만 어머님은 한국 사람이시잖아요. 저는 외국인이에요. 다르잖아요. 맞아. 달라. 너한텐 더 힘들겠지. 하지만 나탈리아, 포기하면 끝이야. 버티면 길이 보여.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탈리아, 준호를 믿어줘. 그 애는 착한 애야. 빚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말 못했을 거야. 남자들이 그래. 하지만 정직한 애야. 도망가거나 숨기지 않고 꾸준히 갚고 있잖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무서워요. 이렇게 사는 게. 알아. 다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준 게. 저는 시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셋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에서요. 준호야, 나탈리아한테 통장 보여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에서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급여 통장, 대출 통장, 모두요. 여기 봐. 매달 이렇게 입금되고 이렇게 빠져나가. 숫자들을 보니 준호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빠듯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 미안해. 진작 보여줬어야 했는데 부끄러워서 못했어. 나이도 많은데 빚쟁이라는 게 너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저는 실망한 게 아니에요. 숨긴 게 속상했던 거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같이 해결해야죠. 정말? 날 떠나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아요. 대신 이제부터는 모든 걸 투명하게 해요. 약속해요. 약속할게.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넉 달째입니다. 통장을 공개한 이후 우리는 함께 가계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 셋이서 식탁에 앉아 지출을 확인하고 다음 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 전기세가 좀 많이 나왔네. 절약해야겠어. 장 볼 때 할인 상품 위주로 사면 어때? 좋은 생각이야. 나탈리아.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배운 알뜰한 살림 노하우를 활용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남은 음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도와주셨어요. 시장에서 싸게 사는 법, 계절 재료를 활용하는 법, 한 푼이라도 아끼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나탈리아, 이 가게는 저녁 때 오면 할인해줘. 기억해둬. 네, 어머님. 감사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제가 같은 편이 된 느낌이었어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동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발목을 삐끗해서 일주일 동안 쉬어야 했습니다. 나탈리아, 이번 주 급여가 깎일 거야. 준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당제로 일하는 날들이 많아서 못 나간 만큼 돈을 못 받는 거죠. 괜찮아요, 여보. 건강이 먼저예요. 하지만 빚 갚는 것도 있고 걱정이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리고 떠올랐어요.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러시아어 강사를 찾는다고 했었죠. 다음 날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탈리아예요. 전에 러시아어 강사 구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구하셨어요? 아, 나탈리아 씨. 아직 못 구했어요. 혹시 할 수 있어요? 네.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일주일에 2번, 각 2시간씩인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급여는 시간당 2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8시간, 16만 원. 한 달이면 64만 원이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일 시작할 거예요. 일? 무슨 일? 다문화 센터에서 러시아어 가르치는 거요. 일주일에 2번.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잘 됐다. 나탈리아, 고마워. 고마워할 거 없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같이 벌고, 같이 갚아요. 시어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잘했어. 나탈리아. 역시 우리 며느리야. 우리 며느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첫 수업을 시작했어요. 한국에 온 러시아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러시아어로 설명해주는 역할이었죠. 학생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국제 결혼으로 한국에 왔고 힘들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시어머니랑 어떻게 지내요? 수업 후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울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졌어요. 완벽하진 않지만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 자신도 힘을 얻었어요. 제가 겪은 어려움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급여를 받았어요. 64만 원. 제 평생 한국에서 번 첫 돈이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통장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봐요. 제 첫 급여예요. 나탈리아, 정말 고생했어. 고마워. 이걸로 빚 조금이라도 더 갚아요. 정말 괜찮아? 네, 우리 빨리 빚 탕감하고 예카 데려와야죠. 준호가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그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시어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나탈리아, 정말 대견해. 이제 진짜 우리 집 기둥이 됐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했어요. 비싸지 않은 치킨을 시켜서 셋이 돌려 앉아 먹었습니다. 소주도 한 잔씩 마셨죠. 건배. 나탈리아의 첫 급여를 위하여. 건배.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행복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준호가 회사에서 진급 제안을 받은 거예요. 현장 작업반장으로요. 월급이 50만 원 올라가는 조건이었습니다. 나탈리아, 나 반장 됐어.
준호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여보. 이제 우리 조금 숨통이 트이겠어. 빚도 더 빨리 갚을 수 있고, 그리고 예카테리나도 더 빨리 데려올 수 있겠네요. 그럼 내년 여름쯤이면 가능할 것 같아. 내년 여름. 이제 7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딸을 만날 수 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카테리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예카. 엄마야. 엄마. 보고 싶었어요. 화면 속 딸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예카. 좋은 소식 있어. 내년 여름에 한국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정말이에요, 엄마? 정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꼭 데려올게. 네. 엄마, 저 기다릴게요.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우리 딸, 착하다. 사랑해, 예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영상통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빛이 보였습니다. 터널 끝에 빛이요.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어요. 시장을 걸으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탈리아,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요, 어머님?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 그때는 겁에 질려 있더니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어머님 덕분이에요. 많이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나는 그냥 조금 도와줬을 뿐이야. 시어머니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요. 저는 놀랐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나탈리아, 미안해. 처음에 너무 까다롭게 굴었지?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미안해. 나도 익숙하지 않았나 봐. 외국 며느리를 맡는 게. 그래서 더 엄격하게 대한 것 같아. 실은 무서웠어. 무서웠다고요? 내가 준호를 두고 떠날까 봐. 준호가 예전에 한번 결혼했었어. 저는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결혼을요? 29살 때 한국 여자랑. 근데 3년 만에 이혼했어.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거든. 준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조심스러웠던 거군요. 제가 준호를 버리고 떠날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어머님, 저는 안 떠나요. 준호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잘 살 거예요. 고마워. 나탈리아,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우리는 시장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제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가족이요. 어느 일요일, 우리는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셋이서요. 낙엽이 쌓인 길을 걸으며 준호가 말했어요. 나탈리아, 행복해? 행복해. 나도 행복해. 시어머니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준호는 제 오른손을, 시어머니는 제 왼손을. 그렇게 셋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함께 어려움을 겪으며 끈끈해진 가족이요. 5개월. 한국에 온 지 5개월째였지만 이제는 이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예카테리나의 비자가 나왔어요. 준호가 서류를 들고 집에 왔을 때 저는 기쁨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왔어요? 정말 나왔어요? 다음 주에 엄마랑 예카가 올 수 있대. 저는 준호를 안고 뛰었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잘 됐다, 잘 됐어. 드디어 우리 손녀를 만나는구나.
일주일 동안 저는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창고로 쓰던 방을 예카테리나 방으로 꾸몄어요. 벽지를 새로 바르고 작은 침대를 사고 분홍색 커튼을 달았습니다. 책상도 하나 놓고 한국어 그림책도 샀죠. 나탈리아, 이거 예쁘지? 예카 좋아할 것 같아. 시어머니가 토끼 인형을 들고 오셨어요. 어머님, 고마워요. 당연하지. 우리 소녀한테 줄 건데. 공항에 마중 나간 날, 저는 너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진정해. 곧 볼 수 있어.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엄마와 예카테리나가 보였습니다. 엄마, 예카, 저는 달려갔습니다. 예카테리나도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우리는 공항 한가운데서 안고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엄마.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내 딸. 예카테리나는 조금 컸어요. 7개월 사이에 키도 크고 얼굴도 성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딸이었죠. 제 품에 안긴 따뜻한 딸. 엄마도 저를 안아줬습니다. 잘 지냈니, 나탈리아? 응, 엄마, 이제 괜찮아.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안녕, 예카테리나. 나는 준호 아저씨야. 엄마랑 결혼한 사람이야. 예카테리나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말 편하게 해도 돼.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카테리나는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엄마, 한국 정말 크다. 그렇지. 예카도 곧 익숙해질 거야.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서 와. 예카테리나, 할머니야. 예카테리나는 처음엔 낯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안아주시자 금방 마음을 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손녀 예쁘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예카테리나, 저, 준호, 시어머니, 5명이서요. 건배, 우리 가족이 모인 걸 축하하며 준호가 주스를 들며 말했습니다. 건배, 우리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식사하는 동안 예카테리나는 한국 음식을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김치야. 한국 음식이야. 먹어봐. 예카테리나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매워?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엄마는 일주일 머물다 러시아로 돌아가셨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엄마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탈리아, 많이 달라졌구나. 얼굴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엄마,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시어머니도 좋은 분이시더라. 예카 잘 돌봐주실 것 같아. 안심이야.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 잘 살게. 알아. 행복해라. 나탈리아, 엄마도 사랑해. 엄마를 보내고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역할도 해야 했으니까요. 예카테리나는 한국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웠거든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예카, 조금만 참아. 곧 한국어 잘하게 될 거야. 그럼 친구들도 생길 거고. 정말요? 그럼. 엄마도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잖아.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매일 예카테리나와 함께 앉아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죠. 예카테리나, 감사합니다 해봐. 감사합니다. 잘했어. 우리 손녀 똑똑해. 예카테리나는 시어머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도 잘 먹었고 할머니랑 TV 보는 것도 좋아했어요. 석 달이 지나자 예카테리나는 많이 적응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고
한국어도 늘었어요. 엄마, 오늘 친구랑 놀았어요. 정말? 누구랑? 지민이요. 지민이가 저랑 친구하자고 했어요. 예카테리나의 밝은 얼굴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준호도 좋은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예카테리나를 데리고 공원에 가고 자전거도 가르쳐 줬습니다. 예카, 이렇게 하는 거야.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요. 아빠가 잡고 있을게. 믿어봐. 예카테리나는 준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탈리아, 나 진짜 행복해. 우리 가족 생긴 것 같아. 나도 행복해, 여보. 예카도 내 딸 같아. 진짜로. 고마워, 여보. 예카를 사랑해줘서. 당연하지. 우리 딸인데.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준호는 진심이었습니다. 예카테리나를 진짜 딸처럼 대해줬어요. 8개월째.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가까운 바다로요. 예카테리나는 처음 보는 바다에 신이 났어요. 엄마, 바다다. 정말 바다다. 그래. 예쁘지? 진짜 예뻐요. 모래사장에서 뛰어노는 예카테리나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시어머니가 옆에 앉으셨어요. 나탈리아, 고마워. 왜요, 어머님? 우리 집에 와줘서 준호한테 좋은 아내가 되어주고 예쁜 손녀도 데려와주고 정말 고마워. 어머님, 저야말로 고마워요. 받아주셔서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예카테리나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준호가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게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9개월째. 모든 게 순조로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시련을 주죠. 어느 날 예카테리나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예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애들이 저를 놀려요. 뭐라고? 러시아 애라고. 외국인이라고. 따라오지 말래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예카테리나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했어요. 선생님, 우리 딸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대요. 아, 그게 예카테리나가 한국어가 조금 서툴러서 아이들이 그게 왕따할 이유가 돼요? 선생님이 지도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예카테리나는 학교 가기를 두려워했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엄마, 학교 안 갈래요. 무서워요. 예카, 도망가면 안 돼. 용기를 내야 해. 어떻게요? 애들이 저를 싫어하는데 저도 답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딸을 안아주는 것밖에. 그때 시어머니가 나서셨어요. 예카테리나, 할머니가 이야기 좀 해줄까? 네. 할머니, 할머니도 어렸을 때 왕따 당했어. 할머니 집이 가난해서 애들이 놀렸거든. 정말요? 응. 근데 할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더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반에서 1등 했어. 그랬더니 애들이 놀리던 게 멈췄어. 저도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그리고 착하게 행동하고 친구들 도와주고 그러면 진짜 친구가 생길 거야. 네. 할머니, 노력할게요.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예카테리나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더 하고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애썼어요. 한 달 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카테리나가 웃으며 집에 왔어요. 엄마,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그리고 지민이가 저랑 친구 계속 하자고 했어요. 잘 됐다, 예카. 천천히지만 예카테리나는 학교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준호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던 거예요. 나탈리아. 나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뭐라고요? 현장이 줄어들면서 인원 감축한대. 나도 포함될 수 있어. 다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준호가 일자리를 잃으면 어떡하죠? 빚은 어떻게 갚고요? 여보,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봐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제가 일을 더 할게요. 나탈리아, 우리 가족이잖아요. 함께 해결해요. 다행히 준호는 살아남았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떠나가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지 가끔 조금씩 마시던 술을 밤마다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술 좀 줄여요. 피곤해. 이것밖에 위로가 없어. 저도 있잖아요. 어머님도 있고 예카도 있고. 알아. 미안해. 하지만 술은 계속됐어요. 어느 날 밤, 준호는 만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얼마나 마신 거예요? 취했어. 너무 취했어. 준호를 침대에 눕히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 몸 망가지겠어.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나도 걱정이야. 스트레스가 많나 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 나탈리아, 내가 준호랑 진심으로 대화해봐. 무슨 일인지 들어봐. 그날 밤, 저는 준호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뭐가 힘든 거예요?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탈리아, 나 자신이 한심해. 왜요? 나이도 많은데 빚은 있고 가족 먹여 살리기도 빠듯하고 이번엔 살아남았지만 또 언젠가는 다른 동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잘리겠지. 나 같은 남편이랑 결혼해서 넌 얼마나 후회하니? 후회 안 해요. 거짓말 마. 분명 후회할 거야. 안 해요. 여보는 좋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가족 생각하고 예카한테도 잘해주고. 제가 왜 후회해요? 정말? 정말이에요. 술 마시지 말아요. 대신 저한테 이야기해요. 제가 들어줄게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나탈리아. 정말,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준호는 술을 줄였습니다. 대신 힘들 때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게 더 큰 위로가 됐나 봅니다. 해가 바뀌고 우리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신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습니다. 계속 관리하셔야 해요. 식단 조절하시고 약도 드시고. 퇴원 후 저는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식사도 따로 준비하고 약 드시는 거 챙기고 병원 다니는 것도 함께 갔어요. 나탈리아, 미안해. 내가 고생하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당연한 거죠. 정말,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어머님, 저야말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우리는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시련들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서로를 의지하고 도우며 함께 이겨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창밖에는 다시 가을이 왔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그때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예카테리나의 생일이거든요. 우리는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이고 저는 러시아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선물을 사러 나갔고요. 엄마, 저 정말 기대돼요. 그래? 할머니랑 아빠가 준비 많이 했어. 엄마도요. 예카테리나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촛불을 켠 케이크, 미역국, 그리고 여러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생일 축하해, 예카테리나. 감사합니다. 소원 빌어봐. 예카테리나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후불어서 껐어요.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저는 생각했어요. 몇 해 전 저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예카테리나와 함께 있었죠. 작은 케이크를 사서 둘이서 조촐하게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준호, 시어머니,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 식사 후 준호가 선물을 꺼냈습니다. 예카, 이거 뭐예요? 상자를 열자 예쁜 한복이 들어 있었어요. 와, 너무 예뻐요. 한복이야. 한국 전통 옷이지. 명절 때 입는 거야. 입어봐도 돼요? 그럼 예카테리나가 한복을 입었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시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예쁘다. 감사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예카테리나가 준호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밤 예카테리나를 재운 후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와 시어머니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나탈리아, 앉아. 저도 함께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자리 잡을 줄 몰랐어.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랑 남편이 받아주셔서예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지 뭐. 함께 노력했으니까. 맞아요. 함께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울고, 싸우고, 좌절하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조금씩 변해갔어요. 나탈리아, 너 많이 변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요? 어떡해요? 처음 왔을 때는 겁먹은 토끼 같았는데 이제는 강해 보여.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요? 그리고 더 예뻐졌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나탈리아, 앞으로 계획 있어? 계획이요? 한국어 강사 계속할 거야? 아니면 다른 일 하고 싶어?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머님, 저 한국 대학교에서 러시아어 가르치고 싶어요. 정식 강사로요. 오, 좋은 생각이네. 그럼 공부를 더 해야겠네? 네, 한국어도 더 잘해야 하고, 교육학도 배워야 하고, 할 수 있어. 넌 똑똑하니까.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탈리아, 내가 응원할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고마워요, 여보.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나탈리아, 행복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하냐고요? 네. 행복해요. 정말? 완벽하진 않아. 여전히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러시아 생각날 때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해. 여기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나도 행복해. 너랑 예카가 와서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새로 한국에 온 외국인 신부들을 위한 강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아입니다. 러시아에서 왔고 한국에 온 지 3년 가까이 됐어요. 청중석에는 20여 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사람들이었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문화가 달라서
말이 안 통해서, 외로워서, 매일 울었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해요. 이제 이곳이 제 집이고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기보다는 포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소통이요. 힘들 때 참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울어도 돼요. 화내도 돼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강연이 끝나고 몇몇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했는걸요.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게 뿌듯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예카테리나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고 계셨죠. 엄마, 다녀오셨어요? 예카, 숙제? 네, 거의 다 했어요. 준호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할게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할게. 넌 쉬어.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예카테리나가 숙제하는 소리, 시어머니가 TV 보는 소리, 준호가 요리하는 소리, 모든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피로 연결되지 않아도,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게 가족이에요. 저녁 식사 시간.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뭐 했어, 예카?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예쁘다고 칭찬하셨어요. 우리 예카 재주가 많네. 할머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 할머니 기대할게. 소소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대화들. 하지만 제겐 그게 가장 소중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나탈리아, 다음 달에 휴가야. 어디 여행 갈까? 정말요? 어디 좋을까요? 제주도 어때? 예카한테 바다 보여주고. 좋아요. 예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럼 결정. 내가 예약할게. 가족 여행. 생각만 해도 설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예카테리나를 재우고 저는 발코니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 하늘은 하나니까요. 나탈리아,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담요를 가져왔어요. 춥지? 이거 덮어. 고마워요. 준호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별을 바라봤어요. 나탈리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여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저야말로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나탈리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온 여자의 이야기. 낯선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진짜 집을 찾은 이야기. 쉽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이 저를 지금의 나탈리아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으니까요. 다문화 가정.
처음엔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모든 가정이 다문화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르고 각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가족의 문화는 한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닙니다. 우리만의 문화예요. 두 가지가 섞인 우리만의 특별한 문화. 마지막으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국제 결혼으로 낯선 땅에 온 여러분, 다문화 가정의 일원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소통하세요.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오해는 대화로 풀 수 있고 갈등은 이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잃지 마세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되 자신의 정체성은 지키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황이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